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세기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소리가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전 드라마 무려 내 멋대로에 푹 빠져있는 진행자 별똥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인 거죠? 네, 제목이 명령어입니다. 벌써 궁금해. 저는 5년 전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 빠진 김라마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 주인공이 누구죠? 조정석, 공효진, 고경표 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최근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에 빠졌는데 그거랑 다르게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루 계획표를 새로 만든 올리브입니다. 갑자기 막 추억의 드라마들이 나와가지고 맞아. 이게 더 궁금해요 지금. 그럼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고 싶네. 저는 김씨였다가 이김씨가 되기로 결심한 함드릴입니다. 이김씨? 이김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성하고 아빠 성을 동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나는 김씨여야 할까? 이효재 선생님도 1세대 페미니스트셨던 이효재 선생님도 이씨를 같이 쓰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그냥 사회생활할 때 조금 괜히 남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조금 괜히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어디에 제 이름을 적어야 될 때 이김씨로 적겠다는 나름의 결심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성을 하게 되면 서양 다시요. 서양 서씨와 양씨가 붙어서 서양 뒤에 이름을 하니까 서양 땡땡 약간 명사가 돼버리는. 그러면 그걸 또 거꾸로 하면은 양서? 양서? 양서류? 오케이. 웃기다. 근데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또 주제랑 약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김정 땡땡이 되겠네요. 김정. 괜찮다. 근데 정김. 이효재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랑 벌써부터. 그니까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네, 모두 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그럼 저희가 좀 넘어가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여성 단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신을 14주까지만 허용하는 낙태죄를 끝내 유지하겠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베트남 석탄 발전소 붕항 2호기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참 그 기후위기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뭐 여성 인권 보장을 공약을 한 이 정부가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 와중에서도 또 군대에서는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메인 뉴스는 좀 함드릴 님이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전해드릴 이번 주 뉴스는 이효재 선생님 부고 소식이에요.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1세대 페미니스트로서 부모성 같이 쓰기 선언,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례대표제 도입, 50% 여성 할당 등을 이끌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했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더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 평생 불평등과 맞섰던 미국 진보의 상징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 세대를 이끌어갔던 두 여성을 추모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에 그분도 좀 돌아가시고 하면서 좀 이 시대의 어른이 좀 존경할 만한 어른이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스승님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효재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 페이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댓글 같은 거 남기시면 됩니다. 저희가 팟빵이나 팟캐스트 아래 더보기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온라인 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에코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컨텐츠를 소개할게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컨텐츠는 바로 정세랑 작가의 장편 소설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좋아요. 정세랑 작가는 최근 넷플땡땡의 그 소설 보건교사 아는형 작품이 시리즈물로 나오기로 해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죠. 뭐 SF면 SF, 페미니즘, 뭐 기타 등등 사회 이슈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그려내면서 정세랑 월드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인데요. 제가 오늘 판매량 순위를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1위에서 10위까지 한 대여섯 건이 정세랑 작가의 작품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놀랐습니다. 그럼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시선으로부터는 20세기 초에 태어나 시대의 억압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간 심시선이라는 여성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소설은 10년 동안 한 번도 지내지 않던 고인 심시선의 제사를 젊은 시절 그녀가 살았던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하면서 온 가족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된다는 다소 엉뚱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하와이에서 각 가족 구성원들은 심시선을 추모할 만한 것들을 수집하러 다니는 동시에 각자가 만난 심시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설은 20세기 막바지를 살아낸 시선의 딸들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손녀들을 중심으로 모계가 중심이 된 새로운 가족의 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 제국주의, 환경 문제, 또 여성 예술가의 삶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물로 중심으로 흥미롭게 펼쳐나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드릴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문체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덜 촉촉한, 약간 좀 더 건조체? 조금 좀 날카로운 그런 문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정세랑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 주인공 이름이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선이 조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나라의 이 굴곡진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이름과 이런 제목을 조금 매치시키는 그런 좀 재미난 발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란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심시선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의 인물인데 제목이 시선으로부터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즐겨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스스로.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지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 그게 지구에서 한 아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한 아. 저도 표지 보고 그 표지 보고 지구에서 하나뿐이면 이제 한
꾼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했는데 또 음. 그것도 아니었고 또 표지도 이 책도 시선으로부터 하면은 어디 시선을 얘기하는 건가 맞아, 근데 저도 그 인물 이야기잖아요. 응, 되게 응, 좀 응. 신기했어요. 좋았어요. 맞아. 저는 아쉽게도 하와이를 가보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이제 제주도를 떠올리면서 소설을 상상하면서 따라가 봤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읽었던,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시기가 딱 추석 연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제사, 그리고 조부모님, 그리고 선조들, 우리의 선조, 어떤 책 속에서는 가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나의 가지 혹은 뿌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이어서 좋았고요. 벌똥님 말씀대로 진짜 다양한 주제, 정말 페미니즘 문제부터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책 끝을 막 접으면서 봤죠. 맞아.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책이 되게 쉽게 읽혔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인물이 많으면 제가 그쵸. 집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중간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부터 이제 후반부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이제 준비물들 다 준비해서 제사를 할 때 도넛 식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도넛이 맛있었다니까 나도 그 도넛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궁금해. 네, 좀 후반부부터 약간 그 서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 맛에 완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인물이 머릿속에 안 박혀서 맨 앞장에 보면 가계도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 손가락 끼워놓고 이름 맞아요.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하죠. 맞아요. 저도 그랬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읽으셨나 후기들을 좀 쭉 살펴봤더니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나만 그런 그런 게 가계도를 아니었구나. 들춰보면서 보고 다행이다. 또 그때 이제 추석 그 전후로 이 책이 많이 읽혀졌잖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 책을 많이 보면서 좀 공감도 하고 막 새롭게 제사문을 바꿔야 된다. 막 맞아. 이런 후기들이 블로그 같은데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장편 소설이 굉장히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흡입력 있게 빠르게 읽어 내려간 소설이었고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들이 정말 고루고루 다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하와이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뭐 지명이라든지 뭐 그런 풍경들이 너무 이제 생생히 눈에 그려지듯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갈수 있나? 하여튼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행에 대해서도 전 참여할 게 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평소에 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저도 벌똥님 저 요즘 소설이 은근히 잘 안 읽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약간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은 점점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만 찾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시선으로부터가 한 350페이지 넘는 장편소설이라서 처음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초반에 그 루장을 버텨야 된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저는 책태기도 왔었어요. 그래서 근 3개월 동안 이게 책을 안 읽다 보면 점점 책이랑 멀어지는 기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계속 자주 접해줘야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마님은요? 저는 되게 디테일을 좋아하는 성격인지라 이렇게 세계관이 명확한 이런 소설들을 보면 되게 확 빠지는 편이긴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원래는 약간 좀 지식을 쌓아주는 지식이나 어떤 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인문학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제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맞아. 근데 사실은 좀 안 읽힐 때 책이 좀 안 잡히고 그런 지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머리에 안 들어올 때 조금 도피 차원에서 소설을 손에 쥘 때가 있어요. 진짜 다른 세상을 갔다 오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가끔 책이 좀 손에 안 잡힐 때 소설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저는 인문사회 서적보다 조금 더 그 소설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세이보다도 좀 소설. 그 이유는 좀 정직하다 해야 되나? 오히려 소설이? 왜냐하면 에세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SNS에서 100% 자신을 못 드러내는 거랑 비슷하게 조금 꾸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다 해야 되나? 그것도 그럼 소설인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픽션이나 논픽션은 원래 경계가 흐릿하긴 한데 조금 더 다 약간 자기 방어가 좀 느껴진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맞아요. 인문사의 서적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설은 그걸 이야기라는 어떤 걸 맞아요. 통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타인의 시선으로 좀 표현을 하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작가 자신의 이야기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더 맞아요. 솔직할 수 있다 해야 되나? 맞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 척하면서 사실 되게 자신에 대한 어. 이야기인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엿보고 싶을 땐 소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소설이 더 정직하다. 무슨 좀 느낌인지 새로운 알 것 같아요. 시각이죠. 소설이 네. 더 정직하다. 맞는 저 근데 되게 진짜 동의를 맞다. 많이 해요. 소설 속에서만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에세이도 저도 에세이를 쓰지만 쓰면서 여기까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소설은 타인 뭐 어떤 가상의 존재를 내한테 투영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도 모를 테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정말 글로 읽는 거랑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영화라든지 이렇게 장면으로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또 OTT 같은 게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뭘 봐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좀 다른 것 같은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그 재밌는 것들은 보면은 하염없이 그냥 보게 되고 좀 덜 상상하게 되는데 소설은 이렇게 읽으면서 각자만의 상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들을. 그래서 좀 그런 상상력과 뭐 좀 사고력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매 장마다 심시선이 생전에 쓴 다양한 글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글들을 통해서 심시선의 기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등을 볼 수 있어요. 정말 20세기 초반에 살다 간 여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담하고 진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여러 글들이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든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229쪽에 앞으로 20년을 버텨보자.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모퉁이가 찾아오면 과감히 회전해라. 모든 면에서 달아 없어지지 말자라고 심시선이 이제 대학교 졸업 축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약간 좀 불확실한 시대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독자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말이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이. 맞아요. 뭔가 살다 보면 과감한 회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름 돋아요. 라만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고 정말. 있고 진짜. 최근에 제가 이제 달아 없어지지 않기 위해 큰 결심을 좀 했었는데 네. 맞아. 진짜 이 글을 보면서 여기도 접어놨어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거. 군데군데 되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네, 굉장히 여기 많지 엄청 않아요? 많아요, 진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도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맞아. 많고 워낙 이제 인물도 많고 맞아요, 다루는 맞아요. 주제가 많잖아요. 이 작가가 이 하와이를 갔다 와서 이 영감을 얻어서 썼다고 하는데 이 자료 조사만 하는데 거의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년을 준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보니까 좀 더 정말 애쓰셔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빈틈없는 세유관이 느껴지긴 했어요. 라마님은 좀 어떤 구절이 더 와닿으셨나요? 저는 239쪽 좋아. 자, 이런 펜 다 디테일 드시고요. 네. 줄 치세요. 239쪽 한번 펴보시면 좋아. 24장을 시작하는 때 나오는 죽음과 기록관 그리고 순례에 대한 글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죽음은 아주 가끔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를 이제 작가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애도에서 다음 애도의 웅덩이로 텀벙텀벙 걸으면서도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진짜.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람들의 기록관의 역할로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나는 졌기 때문에 순례처럼 나는 이 세상에 남아서 그들을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부분이 이제 심시선 혹은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죽음에 대한 동시에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를 담담하게 바라보면서도 비관하지 않고 이제 그 남은 자들 역할을 해낸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표현해 주셔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구절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문해방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이 나왔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꼈던 사람들이 이제 문해방이 떠난. 어떤 인물이냐면 심시선이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문화계로 진출할 수 있게 역할을 맞아. 해준 친구였는데 저도 뒷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죽어도 또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함드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본편보다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심시선의 글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요. 그죠. 뭔지 뭔 느낌인지 알아.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좋았던 문구가 뭐냐면, 저는 페이지는 안 말할게요. 사람들은 의외로 흠없는 것만큼이나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시 이어붙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니까요. 약간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심시선의 굴곡진 삶이 되게 보여지잖아요. 심시선이 되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참 거기서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겪고 결점이 있는 한 인간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껴안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울림을 주고 뭔가 되게 예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시선은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가장 예술적인 거는 삶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찡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방금 들은 말도 되게 찡했어요. 드리쌤 말씀하신 게 완전 진짜 쫙 달아올랐어요. 근데 약간 심시선의 이 책이 실제로 있었으면 정말 샀을 것 같은 뭐 사랑이 아니었다였나요? 그 2000년도에 나왔다던 그 책 아직 저 2000년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게 요 구절만 뽑아갖고 심시선의 말들에서 책을 또 한 권 내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되겠다. 그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내는 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화수, 그러니까 화수는 심시선의 손녀죠. 그 이제 화수에게도 좀 이따 인물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기계 있고 진보적인 할머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 모든 걸 꿰뚫어 보던 사람이 왜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그렇게 소화하는데 오래 걸렸지? 뭐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같은 또 다른 손녀랑 대화를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 시대가 보여주는 대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최근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대 간의 어떤 그 격차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지금 심하잖아요. 네, 특별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극기 부대를 생각만 해도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조금 저는 이렇게 서로 비판만 하다가는 어떤 해결 지점을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읽으면서 좀 더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적인 맥락을 넘어서까지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윗세대가 겪었던 어떤 뭐 가난이랄지 전쟁이랄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그들의 그 가운데서 대화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 말이 되게 좋았던 게 우리가 뭐 시대가 보여주는 데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 너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시대 너머의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나 혹은 뭐 난민 문제나 여성 문제나 아이들 문제나 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시선이 잘 안 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시대 넘어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보고 발굴하고 이런 게 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더듬이나 레이더를 아주 잘 갈아야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시선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좀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의 제목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 모기사의 주축인 심시선 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의 삶은 뭐 지금까지 항상 고달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20세기 초반의 그 한국은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심시선 씨가 쓴 글들이나 딸들의 그런 회고 장면들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또 뭐 20세기 초를 살다 간 여성들 그리고 심시선이 어떻게 이렇게 작가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시선이라는 인물을 현대에 와서야 어떤 언어로든 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페미니스트 그런 심시선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페미니즘, 진보적인이라는 이런 언어나 개념이 있고 그 단어를 내가 알고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과 개념이나 단어가 없는 채 그 삶을 살아내는 거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맞아.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말하고. 약간 심시선은 본능적으로 유연하면서도 따뜻한 그 진보적인 여성의 삶을 살아낸 게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채식주의자, 뭐 비건 이런 것도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 개념이 있고 비건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 육류 소비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건 정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여기서 드리쌤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이런 심시선이 있었기에 그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돈다라는 말이 전 되게 좋았던 게 맞아요. 같은 겉으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같은 데를 빙빙 도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점점 그 도는 간격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시선이 지금 20세기 초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으면 지금은 또 그런 심시선이 있었기에 더 큰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념을 좀 더 설파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약간 별거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이어도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그런 공론장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 방금 올리브님이 이야기하신 그 뭐 리뷰랄까 이런 걸 들으니까 정세령 작가님이 만약에 지금 이 얘기한 걸 들으면 되게 뿌듯해하시면서 내가 이 글을 이 소설을 쓴 보람이 있구나. 성덕이다. 너무 이랬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이제 많이 시선으로부터가 읽혀지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심시선이란 분은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집안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하와이에 이제 사진 신부라고 보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입을 덜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세탁소도 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 마티아스라는 독일 백인 남자에게 그분이 이제 화가였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로 건너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나쁜 남자였다. 그래서 이제 파란만장한 또 이걸 보내고 거기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남자도 또 이제 한국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혼자서 살다가 또 다른 또 남자를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번 결혼도 하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갖추면서 사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남자 이름이 마티아스였나요? 마티아스, 나쁜 남자. 네, 네, 결혼은 하지 않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마티아스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뒷부분에 이 사람의 악랄함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심시선이란 분이 여기 보면은 뭐 그 20세기 초에 엄청난 뭐 전쟁과 이런 가난을 겪고 뭐 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또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모멸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나요?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삶엔 항상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동생이 그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처음 선고를 받았을 때 정신과에서 엄청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되게 엄청 우울감을 심하게 겪으시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우울하게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막 장애인 복지라던가 장애인 인권 문제라던가 그런 데서 활약을 하시게 됐었는데 엄마가 딱 그 사건들을 겪고 나서 했던 말이 삶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약간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선 선생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인물을 이 시선이라는 이 분을 지탱하게 해줬던 거는 용기가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심시선을 버티게 해준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자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애방이라던가 민애방. 이거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애방. 뭐 아방으로 또 해가지고 좋아했다고 심시선이. 아방가르드. 네, 그래서 그리고 애방이라던가 그 초기에는 많은 도움을 해줬던 요제풀이라던가 첫 남편.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그 심시선이 뭐 같이 빠져나가자 해가지고 요제풀이랑 도망치기도 하고 또 애방 있었기에 한국으로 가가지고 맞아. 한국 애방과 함께 뭐 전시회도 열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선과 연결지었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기에 시선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마티아스한테 굉장히 그 모멸감과 학대를 받고 나서 자기는 뭐 순수하고 여리고 연약한 것들에 어떤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또 어떤 힘을 얻는다 이런 또 맞아.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열려 있는 또 태도가 심시선을 또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나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심시선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인물들 좀 살펴볼게요. 이 책에서는 모계 사회가 중심이니까 딸들, 여자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들로 나옵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굉장히 존재감이 약하게 나오긴 하죠.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통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가부장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좀 궁금해요.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구상 동물 중에서 스스로 밥을 차려 먹지 못하는 종은 남자 사람. 특히 한국에서 발견되는 남자 사람이라고 얘기를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새, 뭐 개구리, 뭐 웬갓 동물들 다 떠올려 보시면은 새끼 때 이후로 스스로의 모이나 먹이를 찾아 먹지 못하는 건 사실 생존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남자를 비하한다는 건 아닌데 사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발견이 되고 지인에도 있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남자가 이제 요생남이라고 해서 막 인기를 얻거나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게 인기 콘텐츠가 돼서 막 공중파에 막 나오는 아니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건 콘텐츠가 안 되잖아요. 결혼을 못하면 또 그거대로 콘텐츠 나오고. 그렇죠. 진짜. 아니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출발한 콘텐츠 인기몰이를 하는데 사실 저도 애기 귀엽다 아빠 잘하네 이러고 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어디선가 이런 글을 쓴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그만큼 어색하고 낯선 광경이니까 그 안에서 좀 재미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엄마는 당연하게 하는 일을 아빠가 하면 어유 남편 대단하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진짜 저는 약간 이런 가부장제 폐인지 모르지만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뭐 힘든 일을 말 안 하고 계속 참는다던가 그럴 때 보면 좀 속상하고 저희 엄마가 뭐 회사 일도 하고 계신데 뭐 집에 와서도 아빠 식사를 뭐 챙겨야 한다면서 맞아. 좀 한숨을 푹 쉬실 때 그리고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우리가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여자가 저게 뭐냐 남자 꼴이 저게 뭐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혐오 표현들을 할 때 좀 이놈 왜 가부장제 하면서 좀 속이 맞아. 끓어오르는 맞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는 게 항상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누굴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듣고서 혹시 아버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와 절대로 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걸. 누굴 위한 딸 제대로 보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책에서 그 명혜와
경아가 네. 같이 차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예가 난정에게 이제 회사를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하고 싶은데 난정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면서 약간. 근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명예와 난정이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게 너무 신기해 보였는데 맞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아들과 사이가 같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또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심지어 딸한테 주지 않아. 사위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당연한데 명예와 경아의 회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신선하게 느꼈다는 것도 나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가부장제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완전히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거기에 쓰레기 이거를 완전 딱 압축해갖고 보여주는 게 이 한국의 장례식 문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큰 딸이 있더라도 상주는 일단 아들이고 그 상주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돈부터 해서 거기서 모여드는 이야기들이 다 돈으로 모든 게 다 결제가 돼야 돼요. 정말 슬리퍼 하나도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 어떤 거 하나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되고 또 엄청난 그 일회용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고 이 가부장 문화의 이 모든 우리 그 어떤 의식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스며들어 있구나. 특히 뭐 제사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제사 지내줄 사람, 그쵸.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이제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결국 뿌리가 그거 아닌가요? 그거에 맞아요. 꽃을 피는 게 이제 맞아요. 제사 문화인 네, 맞아요. 거고. 그래서 유교 문화 중에 하나죠.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최근에는 이제 지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 제사 지내러 가면 혹시 여러분도 좀 비슷한 경험인지 궁금해요. 이제 그 남자들은 다 이렇게 방에 있고 여자들 다 모여서 부엌에서 음식하고 맞아. 그 절할 때 다 남자들이 앞에 쫙 서요. 그 여자들은 뒤에서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맞아, 하고 맞아. 이제 그걸 다 하면은 음식을 차리는데 저기 남자들이 계속 먹고 여자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테이블 음식을 따로 차리고 있잖아요. 예,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하나씩 먹고 치우고 또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릴 때는 이런 개념도 없었는데 맞아. 그런 제사 문화가 너무 막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름 이렇게 소심하게 약간 발악하고 막 이랬던 맞아. 기억이 나네요. 맞아. 너무 싫었고 그 모든 게 담겨 있어. 그 장례식도 화환 같은 거 엄청 화려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평소엔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맞아. 와가지고 이제 고인의 유언보다는 꼭 그런 거 뭐 이 정도는 모셔야 된다. 그쵸. 그러면 체면이 안 선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누구는 평소에 이만큼 했고 너는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더 했으니까 재산도 이만큼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인을 추모해야 될 그런 장례식에서 굉장히 계산을 사실 민낯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제 고인을 위한 추모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좀 들기도 하죠. 맞아요. 심시선의 두 번째 남편인 홍낙한이 조말이라는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홍경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피가 섞이지 않은 친딸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 가족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이거 보면서 좀 가족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동성 결혼이랄지 비혼이랄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결혼이나 뭐 이런 게 공동체 좀 필수 조건인가요, 여러분? 맞아. 요즘 같은 경우는 막 굳이 피로 섞인 뭐 혈연이나 뭐 결혼으로 엮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생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아닐까?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너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 요즘 것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그런 게 또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형성한 이유, 목표 그런 것들 다시 조금 생각해 보면 나의 DNA를 유지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좀 다른 이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성씨 있잖아요. 사용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 네. last name.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광상 씨 현연에 대한 좀 집착인 거죠. 약간 그 김 씨에 대해서 광상 김 씨에 대한 어떤 집착은. 그래서 굳이 이 혈연에 따른 성씨를 꼭 사용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현재 결혼제도 자체도 너무 이성애주의적, 남성주의적인 것 같아요. 지금 동성 결혼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뭔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뜻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1999년부터 프랑스에 도입된 제도 중에 팍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이제 프랑스어의 줄임말인데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으로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혼인신고 같은 건데 이제 동거하는 커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성 결혼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중간 다리 제도 같은 걸로 들어왔는 건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성, 동성 간 상관없이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받기 위해서 좋다. 들어온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랑 혈연으로만 엮여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프랑스에서는. 그렇죠? 진짜요? 네. 그 뭐 북유럽 이런 데는 더 나아가서 아예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 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느슨하게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맺지만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그런 데까지도 나아갔다라는 또 소식을 들었거든요. 거주는 혼자 하는데 거주는 혼자 하되 뭐 이제 뭐 그게 결혼의 형태든 그냥 뭐 그 애인이던 어쨌든 긴밀한 관계는 유지하되 굳이 또 한 집에도 살지도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스펙이 아주 다양한 맞아요.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 맺기 안에서는. 그래서 좀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갑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시선으로부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문학의 가능성과 여성 문제 현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마디씩 우리 마지막 평을 남겨볼까요? 김라마의 한 줄 평은 형식과 절차 그리고 책무 같은 논쟁거리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제사의 보석 같은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나에게도 표지에 그려진 보석 같은 선물을 주고 떠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엄청 한줄 아니에요. 심시선 에세이처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저 먼저 할래요. 네. 올리브 현주평은 생각만 해도 유쾌하고 짜릿한 멋진 여성들의 제사 준비 여정을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 굿. 저는 응원의 말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폭력과 차별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이 문학 작품에서만 이렇게 멋진 심시선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다양한 심시선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베니의 수파롤리입니다. 저희는 벌도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